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한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광주의 한 교회에서 목사를 포함한 교인 18명이 집단으로 확진됐는데요. 같은 건물에서 확진자들이 다니는 비인가 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교육시설이 전국 15곳에 설치됐고 관계자들이 이 시설들을 오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감염 확산에 뇌관이 되지 않을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빈내리 교회. 교회 문이 굳게 잠겼고 3층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신도수 20명에 불과한 작은 교회에서 목사를 포함해 교인 18명이 이틀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세 가족 등으로 구성된 교인 20명은 교회 건물 3층에서 합숙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들 자녀를 포함해 초등학생 6명은 학교 대신 1층에 있는 TCS 에이스 국제학교라는 곳에서 공부했습니다. 비인가 교육시설인 이곳 교사 2명도 건물 3층에서 합숙해왔고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 공간에서 다수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거주하고 식사를 하면서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3층에서 지내온 또 다른 교인 1명은 교회 바로 옆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생 수만 115명, 교사 등 직원 수 22명이 대규모 시설입니다. 원장을 포함해 교사 일부까지 교회 3층에서 합숙한 것으로 알려져 오늘 긴급 진단 검사를 받은 어린 원생들도 추가 확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1층에) 있는 TCS 국제학교는 IM 성교회라는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입니다. 현재 광주에만 3곳을 포함해 서울과 부산, 인천, 송도 등지에서 1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올해도 10여 개가 전국 곳곳에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입학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IM 성교회 소속 관계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방역당국은 선교단체 인터컴에 이어 IM 성교회가 전국 감염의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긴장 속의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의 종교시설에선 일제히 대면 예배와 법회, 미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 이후 첫 일요일이었는데요. 혹시나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때까지 확실한 진정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달 넘게 닫혀있던 교회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교인 등록증으로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돼. 등록증. 이거 출입증은 저거 들어갈 때. 12,0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 안에는 10%인 1,200명만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대면 종교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되고 대면 종교 활동이 허용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활동량이 증가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직장을 고리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주간 노인 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10명이 감염됐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이 안 되나 봐요. 기존의 확진자들이랑 접촉한 경로도 명확치가 않고 역학조사 중이라고 말씀. 포항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16명, 대구 스크린 골프장은 모두 15명으로 늘면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중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 점이 큰 부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만들어야 봄부터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걱정할 만한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키우던 고양이였는데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코로나 걱정으로 반려동물을 멀리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10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 있는 고양이입니다. 기도원에 머물렀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가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중 1마리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된 겁니다. 고양이도 코와 입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는데 방역당국은 확진된 모녀로부터 고양이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반려동물 확진 사례입니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많은 국민들께 걱정과 불안을 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2월 홍콩에서 확진된 여성이 키우던 반려견이 첫 코로나 감염 사례로 보고된 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와 브라질 등에서 개와 고양이, 사자와 호랑이 등의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코로나 감염 경로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반려동물이 주인을 감염시킬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들은 몇 개가 보고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만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와 방역당국이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유럽에선 곳곳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업체들이 잇따라 백신 공급을 줄이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결국 백신 한 병으로 맞을 수 있는 인원을 늘리는 이른바 백신 쥐어짜기를 승인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인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접종을 하러 온 시민들이 줄줄이 발길을 돌립니다. 백신이 바닥나면서 이곳에서만 200명의 접종 날짜가 열흘 이상 미뤄졌습니다. Compte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qui nous traite de procureur, c'est pas tellement plus sympa parce que pendant ce temps-là, nous on essaye de contribuer à la santé publique. 유럽 각국이 비슷한 상황인데 당분간 백신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도 유럽 27개국에 1분기 안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당초 약속보다 60%가량 줄어든 공급량에 유럽 각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심각한 계약 위반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폴란드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신 부족 현상은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뉴욕에서는 공급량이 거의 바닥나 2만 3천여 명의 접종 예약이 미뤄졌습니다. Because it's absurd to say 7 million people are available. They said we'll increase the supply. They never did. 결국 미국 식품의약국은 논란의 백신 쥐어짜기를 승인했습니다. 원래 백신 한 병당 5회분을 접종하던 걸 6회분으로 늘리는 것을 허용한 겁니다. 하지만 쥐어짜기 접종을 위해선 저용량 특수 주사기가 필요한데 이 주사기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유럽의 공급 차질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1분기 도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걸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24시간 운영하는 PC방들이 요즘 코로나 방역 조치로 밤 9시면 문을 닫고 있는데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문을 닫은 PC방들을 돌면서 비싼 컴퓨터 부품들을 훔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원룸 건물. 어제 저녁 8시 반쯤 이곳에 살던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경기도 곳곳의 PC방에 침입해 컴퓨터를 해체하고 고가의 부품을 털어간 혐의를 받는 55살 남성 A씨입니다. 컴퓨터 관련 부품들 이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절도 피해품으로 추정되는 것들.
최근 2달 사이 이렇게 털린 PC방들만 6곳으로 피해 금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PC방 영업이 제한된 새벽 시간에 범행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었었으면은 지금 문을 닫을 시간이 없잖아요. 24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 양주와 파주, 부천 등 경기도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가 잇따랐는데 경찰은 모두 A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의 용모나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뒤 현장에 빈 음료수병을 남기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며 추가 범행이 있는지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철판이 심하게 구부러지고 강한 불길에 창문도 다 녹아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남 밀양의 한 과수원에 있는 간이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는데 집 안에서는 70대 남성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중 1명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한편 국과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거제시 주변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 어선 127 대양호의 실종 선원 3명은 이틀째 이어진 수색에서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침몰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침몰한 선박과 선원들을 발견할 때까지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는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문제에 대해 박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를 보니 과거보다 온건해진 어조가 눈에 띄는데요. 최경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선택적 정의다, 선택적 의심이다. 석 달 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하게 부딪혔던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관 후보자로서의 어조는 다소 달라졌습니다. 윤 총장 등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협화음 없는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견제만큼이나 균형도 강조한 겁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의 핵심이었던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도 총장 의견을 내실 있게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총장의 정치 입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야망이 있어 보인다는 의원 시절 때와는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는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당장 폐지하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습니다. 별도의 수사청 신설과 법관 탄핵 문제 역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윤 총장 일가 관련 수사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적 갈등이 부각되는 건 없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헌금 의혹과 폭행 의혹을 주장하는 전직 시의원과 사법시험 준비생을 불러 자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차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박 후보자는 무혐의로 판정됐다,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내일 청문회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독국물 테러를 극복하고 러시아로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야권 운동가 나발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러시아 70여 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나발리의 부인도 체포됐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스크바 중심가를 시위대가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17일 독일에서 귀국한 직후 체포된 야권 운동가 나발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겁니다. Потому что надоел наш режим в стране, который Путин вор, и вся его система просто воры.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며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현지 인권단체는 900여 명이 연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를 비롯해 나발리 측 변호사도 방송사 인터뷰 중에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코로나를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지만 러시아 전역 70여 개 도시에서 4만여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영하 50도의 한파가 찾아온 시베리아에선 눈을 뭉쳐 던지며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시위의 발단은 나발리의 체포였지만 현장에선 푸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Разворовали всю Россию. Что может устроить? Разворовали. Нефть, газ. Это чье? Почему у одних только в руках все скопилось? 독극물 테러로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국길에 체포된 나발리는 이후 푸틴의 비밀 저택과 숨겨진 딸의 호화 생활을 폭로하며 시민들의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2018년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데 반대하는 시위 이래 최대 규모인데 나발리 측은 다음 주말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홍입니다. 잇따른 화재로 리콜 조치가 내려졌던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차는 리콜 조치로 수리도 받은 차량이라 더 논란인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선 차량에서 뿌연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대구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 전기차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은 뒷좌석 아래에 장착된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나 전기차 화재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출시 이후 이번 건을 포함해 국내에서 11건, 해외에서 4건 등 모두 15건의 화재가 신고됐습니다. 현대차는 잇따른 화재로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 세계에 팔린 코나 전기차 7만 7천 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불이 난 차량이 리콜에 응해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차량이란 것. 업데이트 당시 배터리 이상 징후는 없어 배터리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콜된 차량에 화재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국민적 불안감이 더 증폭이 된다는 이런 우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난 코나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는 LG화학 제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어 국토교통부도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대차와 LG화학은 정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중국 산둥성 금강 붕괴 사고로 매몰된 광부 22명 가운데 11명이 오늘 구조됐습니다. 사고 14일 만인데요. 지하 600m 아래 갇혀 있다가 사고 일주일 만에 생존이 확인됐고 구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희망을 갖겠다는 쪽지를 지상으로 보내며 버텨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용 특파원입니다. 두꺼운 쇠고리에 매달린 철제 구조통이 서서히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지하 600m에서 구조된 광부. 매몰 14일 만에 드디어 땅 위로 나왔습니다. 검은 안대로 눈이 가려진 광부는 구조대원들이 안겨서 들것으로 옮겨집니다. 구조통은 오늘 지하와 지상을 5차례 오갔습니다. 처음 나온 광부들은 들것에 눕거나 구조대원 등에 엎혀서 구급차로 옮겨졌지만 이후에 구조된 광부들은 스스로 발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구조통을 타고 올라온 광부는 두 손 사이에 손전등을 끼고 양손을 모아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지상에 발을 디디면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고 주변에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과 악수까지 합니다. 他一直在跟旁边的救援人员进行交谈，可以看出他的身体状态是挺好的。 오늘 구조된 사람은 모두 11명. 매몰된 지 일주일째였던 지난주 일요일 이들은 살아있다. 구조만 멈추지 않는다면 희망을 갖겠다는 쪽지를 땅 위에 전했고 음식과 약품을 공급받으며 버텨왔습니다. 당초 구조까지는 보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 오전 지하 수직 갱도를 맡고 있던 장애물이 낙하하면서 바로 통로가 뚫렸습니다. 지난 10일 붕괴 사고로 매몰된 광부는 22명. 아직 10명은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1명은 구조를 기다리다 지하에서 숨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얼음물에 입수를 하고 빙벽에 오르는 사람들. 이 추운 겨울에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은데요. 강원도의 소방대원들입니다. 추운 날씨에 발생할 수 있는 극한의 구조 상황을 대비해 훈련에 나선 겁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갖추고 아이스 다이빙을 준비합니다. 얼음이 깨져 사람이 강에 빠진 구조 상황. 물속에서 구조자를 찾아 10m 간격의 다른 얼음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수중수색과는 방식이 달라 구조대원들도 긴장하는 훈련입니다.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수면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서 제한 수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위험하고요. 극한의 추위도 이겨내야 할 대상입니다. 물속에 있는 내내 손끝과 발끝, 머리와 입까지 통증을 느낄 정도라고 구조대원들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공기호흡기가 얼어붙는 현상까지 발생해 뜨거운 물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호흡기 쪽 기계가 얼어입니다. 그 안쪽에서 얼어붙습니다. 그 안에서도 적절한 호흡으로 유지를 시켜주셔서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구조대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악의 조건을 견뎌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겨울 이 훈련 장소에서는 사륜 오토바이를 타던 40대가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지면서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급경사에 얼어붙은 폭포를 오르는 구조대원들도 있습니다. 한겨울이면 빙벽 등반을 위해 전국에서 강원도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사고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에도 인제군 매바위를 오르던 50대 남성이 15m 아래로 추락해 다쳤습니다. 최근 3년간 사고 7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골절상을 입었는데 사고가 난 곳은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빙벽장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빙벽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고 허가 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허가를 안 낸 거고요.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에도 몸을 아끼지 않는 구조대원들. 겨울철 야외 스포츠를 즐기기 전에 다시 한번 안전 수칙을 점검해달라고 구조대원들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가 끝나고 곧바로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탈북민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가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성폭력 의혹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털어놓은 증언을 통해 이 작가가 저질렀다는 성폭행과 성접대 강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성폭력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현실도 고발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SK가 선두 KCC의 13연승 신기록 수립을 저지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미네라스의 극적인 결승 득점이 터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선두 KCC와 8위 SK의 맞대결. 하지만 승부는 예상과 달리 치열했습니다. SK는 미네라스를 앞세워 밀고 들어왔습니다. 3명 사이에서 득점을 성공시키고 시원한 덩크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KCC도 데이비스의 화끈한 덩크에 유현준이 화려한 노루 패스를 선보이는 등 리드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승부처는 4쿼터였습니다. 미네라스와 이정현, 양팀 에이스가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석점포로 역전시키면 똑같이 석점포로 되갚으며 재역전. 골밑을 파고들며 추격하면 역시 보란듯이 속공으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희비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종료 8초를 남기고 이정현이 페이더웨이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모두가 연장을 예상하던 순간 미네라스가 믿기지 않는 역전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수비 2명이 막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종료 0.4초 전 터진 극적인 한 방으로 SK는 짜릿하게 3연패에서 탈출했고 구단 연승 신기록에 도전했던 KCC는 이정현이 시즌 최다인 25득점으로 분전했지만 아쉽게 13연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오리온은 다 잡은 승리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자유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4쿼터 막판 상대가 자유투를 실패했지만 리바운드를 내줘 허무하게 실점했습니다. 경기 종료 8초를 남기고 1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로슨이 귀중한 자유투를 얻어내 동점 혹은 역전까지 가능했지만 2개 모두 실패하며 그대로 패했습니다. 단독 2위를 지킨 현대모비스는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잉글랜드 FA컵에선 디펜딩 챔피언 아스날이 허무하게 탈락했습니다. 상대 크로스가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사우샘프턴에 결승 자책골을 내줬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도 덜미를 잡힐 뻔했습니다. 4부 리그 팀 첼트럼 타운에게 선제골을 얻어맞고 경기 내내 끌려가다가 후반 36분 터진 동점골을 시작으로 10분 사이 3골을 몰아치며 3대1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후반 44분 패색이 짙던 스페지아가 극적인 동점골을 꽂아넣으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이 짜릿함과 기쁨도 잠시. 곧바로 추가 시간에 로마의 결승골이 터집니다. 불과 2분 사이 두 팀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한국전력 오재성 선수의 절묘한 발 디귿입니다. 팀도 완승을 거두고 봄 빼고 희망을 달렸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봄날인가 싶을 정도로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3.9도, 대전은 14.5도까지 올라 1월 하순 기온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기온이 올라서 한낮에는 서울이 12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한 날씨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내륙 많은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까지 좁혀질 것으로 보여서 출근길에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 동안 거치고 날이 오나에도 미세먼지가 유입되진 않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전국에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끼겠고요. 동쪽 지방은 내내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서울이 0도, 대전은 1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서 서울이 12도, 광주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로 주말에는 반짝 강추위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1월 24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